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35 이혼녀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채널을 듣게 되었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만만찮은 제 사연도 글로 써보내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겠다 싶어 이렇게 깊은 밤 펜을 들게 되었네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지 혹은 지인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상처는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고 믿었던 내 편이라고 믿었던 배우자에게서 받은 상처는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를 언제 어떻게 다 치유할 수 있을까요? 혹여 오늘 밤 이렇게 써내려가는 이 글이 제 상처를 스스로 보듬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바라면서 이제부터 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부자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자랐어요. 제가 아는 부자란 깨끗한 옷을 입고 등교를 해서 학교에서는 모범을 보이는 학생이고 집에 돌아오면 책가방을 받아주시는 엄마와 저녁이면 일터에서 돌아오신 아빠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거. 저는 그게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말하는 부자의 기준. 소유 부동산을 소유하고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부자의 진짜 뜻이라는 것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저처럼 부자라는 단어의 진짜 뜻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남자가 또 있더군요. 처음 이 사람과 소개팅을 한 날이었어요.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부자의 뜻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부자라는 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고 부모님의 얼굴에는 늘 여유로운 미소가 있으며 형제들 간에는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저는 그게 바로 부자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이 말 때문에 저는 이 남자의 외모도 학벌도 직장도 보지 않고 제가 먼저 우리 사귀어보자고 말을 해버렸어요. 우리 연애해요. 오늘부터 일하자고요. 그렇게 저와 이 남자는 서로를 첫눈에 알아보았고 사랑을 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이 남자도 저도 세상사 계산이라는 걸 모르는 순수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이 남자와 저는 순수한 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가정 형편도 비슷하다는 걸요. 양가 모두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같았고 또 저는 엄마와 단둘이 18평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 남자 역시 18평 작은 아파트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동생과 살고 있더군요. 넉넉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집안의 인테리어처럼 예비 시어머니의 외모는 단아하셨고 푸근한 성품이셨어요. 허세가 있는 예비 시동생은 처음부터 저를 살갑게 맞이해 주었죠. 예비 시동생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마치 전에도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형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형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에요. 앞으로 형수님은 제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예비 시동생과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죠. 이렇듯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저희 엄마 역시 이 남자를 보자마자 친아들처럼 넘치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엄마는 늘 이 사람에게 그랬죠. 난 자네를 사이라고 생각 안 하네. 자네는 내 아들이야. 네 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편하게 지내자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사이가 아니라 아들 하겠습니다. 제가 친아들 이상으로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커플은 양가 어머니들의 든든한 지원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가 모두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 결혼 준비는 아주 빠듯했어요. 이 남자는 30 초반에 직장을 잡아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함께 살 신혼집을 은행 대출받아 마련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에게 목돈이 좀 있었으니까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대기업에 취업해 연봉도 꽤 됐었거든요. 이 남자의 생각에 제가 투덜거렸죠. 대출이자는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내가 모아둔 돈으로 전세자금 하는 걸로 하자니까. 제 말에 이 남자 하는 말이 싫어.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출발이 늦어서 모은 돈이 없어 그러지. 나도 충분히 능력 있는 남자라고. 전세자금 문제로 이 남자와 저는 처음으로 다툼이라는 걸 했죠. 이렇듯 이 남자는 저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았고 남자답게 한 집안을 이끌 가장답게 자신이 모든 짐을 지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제 미래를 잘 맡겼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 뜻을 꺾지 않고 이 남자에게 당당하게 제 의사를 전달했죠. 자기 마음 알겠는데 난 대출이자가 아까워. 그러니까 내 돈으로 전세금 하자. 알았지? 저의 우격다짐으로 저희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전세금을 치렀고 20여 평 빌라에서 아기자기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와 다름없이 늘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저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함을 보여주었죠. 저는 늘 가슴속으로 제 자신에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사람이었을까?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신혼생활을 누릴 때였는데요. 그런데 누가 저의 행복을 시샘했던 걸까요? 아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걸까요? 신혼생활 1년이 지나고 2년차에 들어설 즈음 저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서서히 깨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쌓여 일주일째 친정엄마에게 안부 전화 한 통조차 못한 채 사무실과 집만 오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참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엄마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친구는 엄마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족 이상으로 엄마 곁을 지켜주는 저에게도 친이모와도 같은 존재이시죠. 그런 엄마 친구가 오랜만에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저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이모, 웬일이세요? 잘 지내시죠? 제가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엄마 친구의 첫마디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모의 말을 긴장하며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모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는 달리 높고 날카로웠어요. 너 결혼했다고 엄마한테 그럴 거니? 세상 피부치라고는 하나뿐인 네 엄마한테? 네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그렇게 무심하면 못 쓴다. 벌 받는다고. 흥분해 있는 이모의 말을 자르고 되물었죠. 이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러는데? 말을 좀 알아듣게 하세요. 이모의 화를 더 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말끝에 약간의 애교를 담아 말을 했죠. 하지만 이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격한 역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긴? 엄마한테 안부 전화 안 해? 야단치는 듯한 이모의 말에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해명했죠. 내가 안부 전화 안 한다고 엄마가 이모한테 뭐래? 그게 아니라 내가 요즘 말도 못할 정도로 좀 바빴어요. 그렇잖아도 이 사람이랑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룻밤 자고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모도 엄마도 성격 참 급하셔.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이모의 말에 저는 정신줄을 놓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늘 그 자리에만 있는 줄 아니? 네가 찾을 때면 늘 그 자리에 있는 줄 아느냔 말이야. 주말에 집에 찾아간다고? 가봐라. 네 엄마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속 터져. 예, 네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너 걱정할까 봐 너 고생 안 시키려고. 네 엄마가 여태 아픈 거 숨기고 있었다고 이 바보야. 이모의 통화 내용에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몰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얼음처럼 그대로 굳어버렸죠. 이모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이거사, 놀라지 말고 정신 똑바로 하고 내 말 들어. 사실 너네 엄마가 내 이딴속을 얼마나 한 줄 아니?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런데 답답해서 네 엄마 내가 더는 못 봐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한 거야. 네 엄마 암이야. 대장암 3기. 그가 몰래 혼자서 치료받고 다니다가 일주일 전에 쓰러졌어. 우연찮게 내가 네 엄마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거 발견해서 병원에 옮겨망정이지.
조금만 늦었어 봐. 너 네 엄마 못 봤다? 네 엄마 저 세상 갈 뻔했다고. 제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쏟아져 흐르고 있었고 순식간에 제 얼굴은 온통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러고는 엉엉 울면서 이모에게 얘기를 했죠. 이모 왜 진작에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엄마가 아무리 그랬어도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저는 이모를 원망할 수밖에요. 그러자 이모 역시 눈물을 쏟아내며 그간의 얘기를 하셨어요. 말했잖아. 네 엄마가 어찌나 신신당부라든지 입이 간질간질했지만 네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알게 될 때 알게 되더라도 먼저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엄마는 그저 너 힘들까봐 그런 거지. 그런데 넌 딸이 돼서 왜 그리 또 둔하니? 왜 그리 무심해? 엄마 아픈 거 눈치 못 챘어? 정말로? 단 한 번도? 이모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회사 일을 팽개치고 엄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환자복을 입고 팔에는 링거를 꽂고 있는 엄마를 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엄마 역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찌나 슬프던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동안 엄마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죠. 그러고는 제가 먼저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왜? 엄마한테 나밖에 없잖아. 나도 엄마밖에 없잖아. 세상에 우리 둘뿐인데 이렇게 큰 비밀을 안고 여태 버틴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냐고. 왜 나를 못된 딸로 만드냐고. 저는 엄마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미안해. 너 고생 안 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정말 미안하다. 늘 자신보다는 저를 먼저 챙기는 엄마에게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 엄마는 그러잖아. 내가 아플 때 얘기 안 하면 혼내면서 정작 엄마는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아프면 가족에게 당연히 알려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나쁜 딸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엄마는 미안하다는 얘기만 연신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새벽이 되도록 엄마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의사를 찾아가 엄마의 정확한 상황을 듣게 되었죠. 엄마는 대장암 3기였습니다. 이미 결장과 직장 부위에 악성 종양이 생긴 후에 병원을 찾았고 치료를 받던 중에 암세포와 종양이 인근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다고 의사는 설명을 하더군요. 대장암 3기 생존율은 낮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며 의사 선생님은 저를 다독이셨어요. 이모로부터 엄마가 대장암이란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보다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의 생존율이 낮다는 말이 저를 100배, 1000배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처럼 저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하루 종일 엄마 옆에 붙어서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고통도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어머니, 저희 엄마가 아파요. 대장암 3기래요. 생존율이 낮대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만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죠.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뭐? 어머니가 암이시라고? 그걸 당신 이제 한 거야? 많이 아프셨을 텐데 당신 정말 조금의 낌새도 못 챘던 거야? 저는 죄인처럼 답을 했습니다. 나는 나쁜 딸이야. 남편이 엄마 아픈 걸 이제야 알았냐면서 저를 혼내는데 제 자신이 그토록 한심하고 미울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닦아주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 네 엄마 어질고 강한 분이시라서 이겨내실 거야. 신이 도와서 네 엄마 금방 낫게 할 거다. 잘 될 거라고 믿자.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참았던 눈물이 또 울컥하고 쏟아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다독거리며 위로해 주었죠. 맞아. 장모님 강한 분이시잖아. 훌훌 털고 일어나실 거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위로 속에 용기가 생겨났고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리고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엄마한테는 저밖에 없잖아요. 엄마의 열생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서 엄마의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회사에 휴직기 쓰려고요. 살아계시는 날까지 엄마 옆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그간 저는 엄마가 아픈 것도 모르는 나쁜 딸이었잖아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어머니? 그리고 당신도. 그런데 방금 엄마의 병명을 말했을 때 저를 위로해 주시던 어머니와 남편은 온데간데였고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런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져서는 서로 먼저 말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시작했죠. 그럼 내 용돈은? 그건 어떡할 거야? 설마 안 주려는 거야? 그럼 난 누구한테 생활비 받냐? 순간 숨이 컥 막히더군요. 이 상황에서 지금 다음 달 생활비 걱정뿐이라니. 저를 위로해 주던 그 인자하시던 시어머니는 어디 가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저는 당황스러웠죠.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답답한 듯 저를 바라보며 내뱉는 남편의 말은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미쳤어 당신? 그깟 엄마 좀 아팠다고 연봉 좋고 복지 좋은 그 회사에 휴직계를 쓴다고? 휴직계가 만만해? 승진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데 당신 승진 욕심 없어? 그리고 내년 연봉 협상에 영향 미치면 어쩔 건데? 남편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이건 뭐지?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맞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보다는 엄마 간병이 우선이라고 말해줄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사람의 얘기라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그저 머릿속이 하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휴직계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남편의 이 말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깟 엄마 좀 아팠다고라니? 그깟? 나한테 엄마가 그깟으로 보여? 그리고 당신에게 장모님이 그깟이었어? 남편은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느꼈는지 당장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말을 바꾸더군요. 미안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내가 말이 헛나왔네.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남편은 금방 사과를 했지만 그 말에 대한 충격으로 저는 망치로 머리 한 대를 맞은 듯 한참을 멍해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말을 이어가셨어요.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다만 이 말은 해야겠다. 너는 너고 네 엄마는 네 엄마다. 아주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냉정해지자. 요즘은 병원 시스템도 좋고 의술도 좋아서 환자들이 편하게 병실 생활한다더라. 오히려 보호자가 있으면 환자가 더 귀찮대. 편하게 요양하시라고 하자. 그리고 생각해봐라. 네가 회사 그만두고 옆에 있음 네 엄마가 좋다 하시겠니? 더 불편해 이거사. 능력 있는 딸내미가 사회에 나가서 능력을 펼쳐야지. 병간호는 무슨. 이어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거들더군요. 맞아. 장모님이 당신 대기업 다닌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회사 휴직하고 병간호 한다고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 아니야. 당신 휴직기 얘기 꺼내면 엄마나 나보다 장모님이 더 반대하실걸. 당신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 조금 냉정해져. 장모님 강한 분이시잖아. 이겨내실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나도 많이 도울게. 남편의 말이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군요. 제가 병간호를 한다고 온종일 병원에 있으면 엄마는 당신 때문에 제가 제 할 일을 못한다는 생각에 엄청 힘들어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 위에 휴직계를 포기하게 됐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거예요. 그간 엄마 스스로 냈던 병원비를 이제는 내가 내야겠다는 생각에 퇴근을 하자마자 병원비를 계산하기 위해
원무과로 달려갔죠. 그리고 직원에게 물었어요. 801호 환자 병원비 결제하러 왔어요. 원무과 직원은 컴퓨터 속에 엄마의 이름을 검색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801호라고 하셨죠? 801호 병원비 이미 완납하셨는데요? 저 역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을 했죠. 네? 엄마가 아직이라고 했는데? 아닐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러자 원무과 직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상상으로 완납되어 있다고 뜨네요. 환자의 다른 가족분이 결제하셨나 봅니다. 보호자분이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 병원비를 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난 순간 저의 두 눈에서 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엄마 병실로 달려온 남편에게 저는 말을 했죠.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이 병원비를 낸 거야. 당신도 빠듯하잖아. 그 큰 돈을 어디서 난 거야.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당연히 사위관리라냐. 이것밖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넓고 깊은 것을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실 일전에 엄마의 투병 사실을 알고 휴직계를 낸다고 했을 때 만류했던 남편을 사실 속으로는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의지하며 낮에는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밤이면 엄마 병실에 와서 시간을 함께 보냈죠.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최은순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병원에서 낮 시간에 무슨 일인가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죠. 그랬더니 간호사 하는 말이 환자분 외출이 너무 잦으십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는 퇴원 조치 당하세요. 외출이란 간호사의 말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외출이라뇨? 하루 종일 병실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제 말에 간호사가 짜증난 듯 덧붙이더군요. 아닙니다. 암 환자가 가끔 3시간 외출증 끊어 나가셨어요. 안 된다고 했더니 몰래 외출하셨더라고요. 환자한테도 말했지만 한 번만 더 무단 외출하시면 그땐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치미는 겁니다.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난 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저는 엄마를 야단치듯 말했죠. 엄마, 외출을 왜 하는데? 지금 엄마가 외출할 때야? 대체 어딜 가는데? 병원에서 한 번만 더 외출증 끊거나 허락 없이 외출하면 쫓아내겠대. 처음엔 아무 말씀 없으시던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쥐도 새도 모르게 금방 다녀왔는데 어떻게 알았대? 그리고 나 죽을 병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가둬두는 거야? 저는 엄마의 말에 반문을 했죠. 엄마,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고. 병원에서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입원하라는 거야. 엄마 몸이 좋아지면 통원 치료하라고 하겠지. 그렇게 나가고 싶고 답답하면 얼른 낫기나 하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당장 퇴원하라고 할 테니까. 알았지? 앞으로는 절대 외출증 끊지 말고 몰래 나가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외출증을 끊어 어디를 가는지 묻지는 않았죠. 그런데 며칠 뒤에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날은 주말이라서 하루 종일 엄마와 병실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엄마의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별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들어 엄마 문자 왔는데?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건네주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죠. 일부러는 아니지만 문자의 내용을 읽고 말았습니다. 문자에 내일 12시부터 2시 점심시간 아르바이트 가능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엄마, 아르바이트 했어? 외출증 끊고 나가서 아르바이트 했던 거야? 그러고 보니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간호사 말이 엄마가 점심시간인 12시에서 2시까지 병실을 비웠다고 했거든요. 저는 엄마를 다그쳤습니다. 또 식당 일 했어? 그 몸으로? 왜? 저는 소리를 꽥꽥 질러대며 엄마에게 외쳤습니다. 대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아픈 몸으로 일을 해야만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런 저를 위로하더군요. 심심해서 그랬다.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병상에 하루 24시간 누워있어 봐라.
몸이 더 아프지. 그래서 한 거야. 제발 엄마 좀 이해해 다오. 병실이 오직 답답했으면 저는 그런 엄마의 말을 믿고 이렇게 답을 했죠. 정말이지? 심심해서 잠깐 나간 거지? 그럼 앞으로는 안 할 거지? 저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엄마의 말대로였어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하시던 엄마는 병실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무척이나 힘이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주말이면 외출증을 끊어 자주 야외에 나가 바람도 쐬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곤 했죠. 그런데 그런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병은 점점 악화가 되었죠. 겨우 화장실만 혼자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악화가 되었다가 며칠 사이에는 그조차도 불가능해졌죠. 병과 싸우는 엄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백혈구 수치에 이상이 생기고 이미 탈모가 와서 엄마 머리에 머리카락은 한 가닥도 남지 않았죠. 엄마의 민둥머리를 볼 때면 또 고통스러워서 내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미어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고통을 참고 견디다가 6개월 정도의 병실 생활을 정리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셨어요. 유일한 가족인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저는 너무나 슬펐어요. 특히나 엄마의 임종을 그 누구도 아닌 딸인 제가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날 야근이 생기는 바람에 저는 엄마의 임종을 함께하지 못했죠. 대신 남편이 그 자리를 대신해 주었어요. 후에 남편에게 전해들은 얘긴데 엄마는 숨을 거두기 전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자네가 있어서 내가 편히 눈을 감네. 고마워. 부디 내 딸 행복하게 해줘.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엄마 나이 18살에 한날 한시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혈연 단신이 되어 제철 공장 경리로 취직해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인 10살 많은 아빠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함께 산 세월이 6년도 되지 않아 제철 공장에 큰 불이 나면서 그 불길 속에 아빠를 떠나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천사 같은 우리 엄마. 30에 혼자가 돼서 3살배기 저를 키우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엄마는 늘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만 있으면 돼. 우리 딸만 있으면 어떤 힘든 일도 다 할 수 있어. 그러셨던 엄마 곁에 이제는 딸인 저만이 아니라 아들 같은 듬직한 사위가 서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상주가 되어 3일 동안 한숨을 자지 않고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장례 절차를 밟아주었죠. 그 모습이 얼마나 든든했던지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제가 그랬죠. 엄마 사이 진짜 든든하지. 엄마는 좋겠다. 이런 사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해. 엄마보다 더.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아빠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엄마의 장례식을 마쳤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 며칠 휴가를 냈죠.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밥은커녕 물 한 방울 목구멍으로 삼키지 못해 이럴 기운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엄마의 죽음을 제 스스로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서너 밤이 지났을까요? 그날 창밖으로 어둑어둑 해가 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띄엄띄엄 제 귀에 들려왔어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집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이게 꿈결인가 현실인가? 비몽사몽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저를 바라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빛이 뭔가 이상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묻는데 남편은 제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가방 안에서 종이뭉치를 꺼내 거실 바닥에 휙 하고 던지시더군요. 기분이 상했지만 대체 뭐지? 저 종이뭉치가 대체 뭐지? 궁금해서 다가가 종이뭉치를 주워들고 펴보았죠. 종이뭉치는 그간 남편이 낸 엄마의 병원비 영수증이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건 우리 엄마 병원비 영수증인데 이게 왜요? 이걸 왜 하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데 평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포악한 말투로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그래 맞다. 네 엄마 병원비 낸 영수증이다. 근데요 어머니 이게 왜요? 저는 대체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영수증 뭉치가 왜 시어머니 가방에서 나왔는지를요. 그리고 왜 제 앞에 던지셨는지요. 뭔가가 못마땅한 듯 아까부터 저를 뚫어져라 째려보던 시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능그렁이같이 근데요 어머니 이게 왜요? 이 말이 나와? 넌 그렇게 안 받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더라. 네 엄마 병원비를 그동안 내 아들이 냈어? 왜 우리 아들이 내야 하는데? 왜? 난 그 꼴 못 본다. 내 아들이 뼈골 빠져 일해서 번 돈 그렇게 쓰는 거 난 용납 못한다. 내놔. 당장 네 엄마한테 들어간 돈 네가 다 토해내.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일 거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 눈에 도끼 어린 시어머니와 남편의 두 눈이 더욱 또렷이 보였죠. 그 눈을 보는데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해 온몸에 힘이 빠져있던 제 몸 어디에선가 불끈하고 힘이 솟더군요. 제법 또렷해진 정신으로 저는 말을 해나갔습니다. 우리 엄마 병원비는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요한 적 없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요. 남편이 저 대신 사실을 말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시선이 부딪히자 노골적으로 제 눈빛을 피해버리더군요. 그때 제 정신은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군요. 여보, 당신이 말해. 당신이 한 일이니까 당신이 사실대로 말해야 어머니가 오해를 안 하시지. 제 말에도 여전히 남편은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군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를 화나게 한 포인트가 어디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엄마의 병원비를 남편이 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건지 아니면 자신과 미리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초점인지 말이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다는 말이 이 여우 같은 년 순진한 애 아들 꼬드겨서 네 엄마 병원비를 내? 시어머니의 말투에 이제는 이 상황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병원비를 자청해서 냈다니까요. 정말로 저는 내려간 적 없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여보, 당신이 말해줘. 어머니 오해하시잖아. 당신이 사실대로 말하라고, 응? 제가 퇴근을 하자 드디어 남편이 입을 열었죠. 그런데 한다는 말이 그래, 장모님 병원비 내가 냈지. 내가 낸 거 맞아. 근데 넌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그걸 그냥 내준 걸로 보여? 갚으라는 거지. 내가 얘기 안 해도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병원비 다 갚아 당장. 남편 말에 어이가 없어 어안이 벙벙한데 그 위에 대고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래, 내 아들 말이 맞다. 우리 아들이 장모 병원비 낸 건 맞는데 갚으라고 내준 거래잖아. 이제 알아듣겠니? 남편의 말도 시어머니의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어이가 없어 나도 모르게 콧방귀가 나오는데 시어머니 하는 말이 두말할 것 없다. 말 나온 김에 지금 계산하자. 당장 이 자리에서 병원비 내놔라. 부부라도 계산은 제대로 해야지. 아니 부부니까 계산은 더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 너는 효도가 셀프라는 것도 모르냐? 네 엄마 효도는 네가 있어야지. 왜 우리 아들더러 하래? 저는 시어머니 말에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되받아쳤죠. 어머니, 저 돈 없어요. 모르세요? 왜 제가 돈이 없는지? 매달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은 시어머니가 가져가셨잖아요. 관리비 낼 돈이 없다. 시동생 생활비가 똑 떨어졌는데 좀 주라. 그렇게 가져가신 제 돈이랑 병원비랑 퉁치면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제 머리채를 낚아채실 기세였어요. 뭐야? 퉁을 쳐? 퉁을 치자고? 내 참 어이가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돈이 없다니 이 방법밖에 없구나. 네 엄마 아파트 내놔.
나 속이고 우리 아들이 네 엄마 병원비 내줬으니 나 그 값 톡톡히 받을란다. 네 엄마 죽었으니 네 엄마 아파트 이제 네 거일 거 아니야. 무남동녀인 너 말이야. 네 어미 살던 집 당장 내놔라.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 말에 반박은커녕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재차 강조를 하더군요. 네 엄마 아파트 팔아서 현금으로 날 주든가 아니면 우리 아들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든가 해라. 내 뜻 전했으니 알아들은 걸로 알고 난 가마. 하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현관문을 쾅 닫으며 나가더군요. 방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두 사람이 나가고 난 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치 제 엄마를 떠나보낸 사람처럼 같이 울어주고 저를 보살펴주던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 내줬다고 18평짜리 아파트를 내놓으라뇨. 캄캄한 방에 혼자 앉아 저는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을 더듬어 보았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생각해보니 이건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획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 18평 아파트를 뺏으려는 계획이요. 엄마의 병간호를 위해 휴직기를 낸다고 했을 때 길길이 뛰며 반대하던 시어머니와 남편.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하고 남편 월급은 고스란히 저축해준다는 이유로 남편의 월급을 모조리 가져가던 시어머니. 내 월급날이면 늘 집에 와서 어떤 핑계를 대서든 돈을 뜯어가던 시어머니. 제가 병원비를 낸다고 했을 때 기어코 병원비를 먼저 내버리던 남편. 그게 모두 계획적이었다니 저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제가 시댁에 쓴 돈이 얼마인데요. 다달이 제 월급 이상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친정엄마 집을 내놓으라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저는 며칠 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어머니에게 따지러 갔죠. 저기요. 이판사판이란 생각에 어머니 소리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저기요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군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저기요? 저는 기세가 꺾이지 않으려고 당당히 말을 이어갔죠. 저기요라고 했어요. 왜요? 듣기 싫으세요? 시어머니는 두 눈을 부라리시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그냥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네.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기 싫으면 네 엄마 아파트 놔주고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그럼 이혼은 안 하게 해줄게. 시어머니 말이 너무나 웃겨서 푸하하고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기요. 이혼은 다음 문제고요. 이건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우리 엄마 병원비 내줬다고 18평짜리 아파트를 내놓으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대기 집 싱크대 공사한다고 멀쩡한 싱크대 다 뜯어놨을 때 누가 돈 줬나요? 친구 모임에서 유럽 여행 간다 했을 때 그 여행비 누가 줬나요? 어머니 피부관리실에 갖다 바친 돈, 그 돈 누가 주던가요? 돈도 없으면서 멀쩡한 차 놔두고 외제차 뽑은 도련님한테 부족한 돈 누가 줬나요? 엄마 병원비보다 제가 시댁에 쓴 돈이 더 많은데 병원비 내줬다고 18평 아파트를 달래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 쏘아붙이려던 참인데 제가 여기에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헐레벌떡 들이닥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지금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를 빡빡 질러? 뭘 잘했다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뒷목을 잡으면서 뒤로 넘어지는 신용을 하는데 어찌나 행동이 어설프던지 웃음이 나오려고 하더군요. 쉬우더라고 있네.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네가 나한테 버림을 받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했구나.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라 남편의 이런 말에도 하나의 타격이 오질 않더군요. 그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죠. 버림? 버림 같은 소리 한다. 버려도 내가 먼저 버려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하며 말을 더 이어가려고 하는데 남편 한다는 말이 보잘것 하나 없는 게 그나마 대기업 정규직의 연봉 좀 괜찮고 무남동녀 외딸에 네 엄마 사는 18평짜리 아파트라도 있길래 받아줬더니 저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있어. 어디서 까불어. 야, 내가 이혼 소장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당장 꺼져. 하는 겁니다. 저와의 첫 만남에서 부자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고 부모님의 얼굴에는 늘 여유로운 미소가 있으며 형제들 간에는 우애 있게 지내는 거 그게 바로 부자이고 행복이라고 말하던 이 남자가 엄마의 18평짜리 아파트를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니요.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시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이런 음흉한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니. 제 발등을 찍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당당히 말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부족한 저를 대기업 연봉에 엄마의 18평 아파트 때문에 받아주셨군요. 그럼 이제 저는 당신 아내 안 하겠습니다. 당신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어디 혼자서 잘 살아봐. 이 천벌 받을 인간아. 하며 저는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거실 바닥에 시원하게 내던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집에 거실 바닥에 병원비 영수증을 내던졌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희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 뱅킹으로 남편의 계좌에 우리 엄마 병원비를 10원짜리까지 맞춰 보내주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죠? 부부라도 계산은 제대로 하라고? 네네. 10원짜리까지 딱 맞춰서 계산 제대로 했습니다. 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변호사 말에 규칙 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니 시간이 걸릴 뿐 원하는 대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살던 전셋집을 정리했고 혼수로 해온 살림살이들도 모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살았던 18평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알아버려서 결혼에 대한 미련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저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몰래 만들어 놓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요. 아빠와 사별하고 저를 키우기 위해 남의 집 가정부에서부터 공원 화장실 청소며 식당 허드렛 일까지 온갖 일들을 해왔던 엄마는 힘들게 번 돈을 단 1원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죠. 오죽했으면 이모가 그러셨을까요? 은순아, 너 옷 좀 사입고 다녀라. 그 블라우스 벌써 10년째야. 요즘 세상에 옷 기워 입고 다니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신발은 그게 뭐니? 그러다 발바닥 나오겠다. 그럴 때면 엄마는 씩 웃으면서 그러셨죠. 이게 뭐 어때서 개성 있고 좋잖아. 요즘은 옷감 재질이 좋아서 10년이 뭐야. 20년도 더 입어. 그러면 이모는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주연아, 너 돈 벌면 네 엄마 옷이랑 신발 좀 자주 사드려라. 안 그러면 나 네 엄마 친구 안 할란다. 네 엄마랑 다니기 창피해. 그래서 저는 월급을 타면 늘 엄마의 가방이나 신발 등을 사서 드렸죠. 비싼 걸 사면 엄마에게 혼이 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요. 하지만 그것도 아깝다시면서 저에게 그러셨죠. 주연아, 엄마 옷 사지 말고 돈으로 주라. 엄마 옷도 너무 많고 네가 고른 옷들은 죄다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럴 때면 저는 피식하고 웃으면서 그랬죠. 엄마 스타일이 아니긴 뭐. 내가 우리 엄마를 모를까? 돈 아까워서 그러지? 그러지 말고 엄마도 새 옷에 새 신발 좀 신어. 그렇게 저는 기어코 엄마에게 옷과 신발과 가방을 선물해 드렸죠.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는 제 돈으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신지 않으시고 그리 공상을 떠셨습니다. 이모 말에 엄마는 자신이 암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식당 일을 나가서 돈을 모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그리고 그 귀한 돈들을 모아 저를 위해 번화가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을 떡하니 사놓은 거였어요. 그 건물 앞에서 저는 엄마를 생각하며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이거 나 주려고 그렇게 살았던 거야?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는데 이러면 내가 미안해서 엄마 얼굴을 어떻게 쳐다봐. 그 이후로 저는 엄마의 18평짜리 아파트를 정리하고 상가주택 4층으로 이사를 했죠. 모든 지난 날을 잊고 새 마음으로 새 인생을 준비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 주말 오전이었어요. 그날은 1층 상가의 미용실이 정리가 되고 옷가게가 새로 오픈을 하는 날이라서 둘러보려고 내려왔는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만치 택시에서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 두 인간이 여긴 왜 왔지? 하며 혹시나 마주칠까봐 뒤돌아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달려오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건네는데 정말 여기 사나 보네.
부동산에서 말 안 해주려고 한 걸 꼬치꼬치 캐물어서 알았다. 너 이 건물로 이사 갔다고? 두 번 다시 말을 섞고 싶지 않았지만 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요? 제가 어디 살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자 시어머니 하는 말이 그래, 나도 네가 어디 살든 관심 없다. 내가 오늘 온 이혼은 너 친정엄마 집 팔았더라. 너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었어. 아직은 부부라고. 그런데 네 맘대로 혼자서 아파트를 팔어? 그 돈 당장 가져와. 그 돈 우리 아들 돈이라고. 네가 변호사랑 짜고 무슨 개수작을 피우는지 몰라도 그 아파트가 네 주머니 손에 내가 못 넣게 할 거야. 그리고 이혼도 절대 못 해준다. 만약 이혼하고 싶으면 아파트 판 돈 가져와. 그 돈 내 눈앞에 내놓으면 네가 원하는 이혼 당장 해줄게. 시어머니 대접은 해줄 필요가 더 이상 없지만 그래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라 어느 정도 대접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더군요. 이 여자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죠. 아주머니 누구세요? 지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요? 혼자서 많이 짓거리세요? 하고 돌아서 가려는데 오늘 이사를 들어오는 옷가게 사장님이 궁금한 게 있다면서 저를 부르더군요.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급해서요. 가게 안에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좀 오셔서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급하게 나를 찾아온 옷가게 사장의 말을 들은 남편이 궁금한 눈빛으로 저에게 묻더군요. 네 엄마 아파트 팔아 옷가게 차렸냐? 너 이 옷가게 사장이야? 그러자 남편에게 그랬죠. 아니, 나 옷가게 사장 아니라 이 건물 주인이야. 건물주.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내 말을 듣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하며 저에게 묻더군요. 이 건물이 네 거라고? 너 돌았니? 뭐 잘못 먹었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쐐기를 박아 말을 했죠. 당신 같은 사람을 어머니라고 저런 모자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시절에 제가 돌았었죠. 지금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엄마가 유산으로 남기신 이 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이제부터 저는 정상으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요.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내 말에 믿기지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한번 저에게 확인 사살을 하더군요. 아가야 정말 이 건물이 네 거라고? 진짜 네 엄마가 준 거라고? 갑자기 부드러운 표정에 아가야라고 나를 부르는데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말을 했죠. 아가요? 왜요? 저한테 다시 잘해주고 싶으세요? 남편의 벌어진 입이 다물어질지 모르고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뒤로 쓰러지더군요. 남편도 충격을 먹었는지 억울해하면서 분노하더니 결국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 위로 한마디 해줬죠. 못난 인간아, 네 엄마한테 효도해라. 효도는 셀프라고 네 엄마가 그러더라. 엄마의 병원비를 자청해서 내주고는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엄마가 살던 18평 아파트를 병원비 대신으로 내놓으라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 후 두 인간이 몇 번을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혼 서류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들과 얽힐 일이 없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도 문득문득 생각나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잊히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들을 저는 잘 견뎌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갈 겁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셨듯이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열심히요. 이렇게 글을 쓰고 나니 조금은 후련해지네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